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강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10,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온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이번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거의 모든 조간신문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 결집 호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가 그거 내 얘기 아니다 라고 소위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0,000명.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이미 절반이 넘음에 따라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확진자 숫자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확진 14,000명 안팎, 강한 예상과 분석되고 있고 하루 만에 5,000명이 폭증했다. 이미 오미크론 확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졌다라는 반증. 14,000명 안팎,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어젯밤 9시에 이미 12,000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당국, 오미크론 비율 2, 3주 내 90%다.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 3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먹는 치료제는 50세부터 투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3만 명 가까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 투입 속도는 느린 법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여자. 오늘 한국일보 오면이 싣고 있는 이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이 여자입니다. 바로 20대 여성입니다. 지지율 40%대 돌파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의 숙제죠. 박스권 안에 갇혔는데 이재명 후보가 구애해도 20대 여성들은 요지부동이다. 왜 그럴까? 잠시 후에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20대 여성의 마음 과연 누가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여론조사 미션은 20대 여성을 사로잡아라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죄. 한겨레 신문 3인이 싣고 있는 이 기사. 과연 어떤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일까요? 공개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부담을 덜었습니다. 김건희 씨도 등판 초읽기입니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원 운영 관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발 더. 누가 무엇을 두 발 더 쐈을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이에요. 이번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또 비행 정보를 안 밝힙니다.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군이 이번에도 제대로 탐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 공개 안 했다는 건데 만약에 탐지 못하고서 유엔 제재 대상 아니라 공개 안 했다라고 둘러댔다면 심각한 군기강 회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데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속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럽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국민의힘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의 복심 전용기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 대선에서 지면, 선거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논란을 정치권에서 나왔죠. 그런데 내기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번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살점도 떼냈다. 주워 담은 감옥 발언. 과연 감옥 발언 주워 담길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세상이 바르게 바뀌어가야지. 거짓말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해서 거짓말하면 막 넘어가는 그런 존재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겠지요. 네! 이재명! 지금까지 많이 실망시켜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정말로 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살점도 떼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586 용퇴 선언, 그리고 김남국 의원 등이 속한 7인회에서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이선 후퇴 선언 등등을 거론하며 살점도 떼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을 겨냥한 듯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님, 네. 후보 복심이잖아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작심 비판, 뭐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극빈층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도 모른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고요. 뭐 김건희 씨도 뭐 녹취록에서 나왔지만 국민은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표를 위해서 국민들께 저희 잠깐 동안 엎드리는 사람, 뭐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장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다음 정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표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철학 속에서 혹시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SNS 글을 인용하면서 정작 자기가 한 말은 잊었다라고 응수했는데, 함께 보시죠. 하태경 의원이 올린 이재명 후보의 과거 SNS입니다.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사람 무는 개는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던, 글을 썼던 과거 글. 그리고요, 하태경 의원은 또 하나의 글을 올렸는데, 가끔 강아지들이 사람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이상한 상황을 접한다. 오늘도 강아지들 많네. 강아지 소리하면서 사람 말로 알아듣고 사람 말로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못된 강아지들. 이 글을 보고 기쁜 나쁜 님들, 그대들이 곧 강아지다. 라며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다는 걸 벌써 잊은 모양이다. 과거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쥐나 벌레 취급했다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정아 실장님, 네. 하태경 의원이 찾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글, 이건 뭡니까? 꼭 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거 꼭 말씀 안 드려도요.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미러링 효과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듣는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과거의 발언을 연상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합니다만은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하면 또 이재명 후보의 형수역설 녹취록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녹취록 안에 무슨 뭐 미투 얘기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면 또 여배우 스캔들이 떠오릅니다. 이래가지고는 저는 돌아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뭐 요 며칠 이재명 후보가 뭐 눈물도 보이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험한 말도 많이 하는데, 결국엔 그게 돌아서 미러링처럼 본인한테 본인이 본인 욕하는 이런 상황으로 오고, 국민들은 여전히 또 이재명 후보의 과거를 연상하고, 이런 악순환이 저는 이재명 후보 캠프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용기 의원님 말씀 주신 거야 이해는 합니다만 하태경 의원이 과거 이재명 후보 발언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의 상황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몸부림을 칠수록 자꾸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장부터 오늘 여야 간에 상당한 뜨거운 어떤 신경전 양상이 스튜디오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은 이재명 후보가 요 며칠 전에 했던 발언, 선거에서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 보낼 것이다 라는 발언, 정치권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거 내 얘기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가 그럼 누구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 이 발언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안 됩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이 발언, 이재명 후보가 내 얘기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현, 없는 죄 만드는 게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던 일이다. 제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그제 YTN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얘기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특유의 말장난이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와 일맥상통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감옥 갈까 무섭다는 분이 국민께 큰 웃음, 아무리 다급해도 좀 쉬셔야 할 듯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우리가 지금 후보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라며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후보 얘기가 아니다,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면까지는 이제 제가라는 주어가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근데 감옥 갔을 때 감옥 갈 것 같다에 앞에 제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주어가 벼 있는 거지만 맨 앞에는 제가 있는 거죠. 제가 선거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감옥 간다는 거에 주어가 자신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 논란 자체가 처음에는 뭐 대장동 의혹 그 논란에 대해서 뭐 본인도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야당의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대장동 특검에 대한 또 공방이 오가고 이랬던 건데 글쎄요. 사실 저는 이제 저 논란을 왜 저렇게까지 또 엉뚱한 방향을 끌고 가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했을 때 또 어떤 앞뒤에 말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합니다. 난 지금까지 많은 기득권들과 싸웠고 그 과정에서 공격도 많이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없는 죄도 만들어져서 감옥에 갈까 봐 두렵다는 걸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굳이 그렇게 앞뒤 맥락을 봤을 때도 뭐 본인의 두려움을 얘기한 건데 근데 얼마든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인데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한 적이 없고 가뜩이나 검찰권에 대해서 검찰가 너무 크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면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총선 차라리 그냥 그 문제를 끌고 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말을 다시 바꿔서 그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된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바꾸면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이제 가뜩이나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한 프레임인 말바꾸기 프레임에 본인 스스로가 끌려 들어간 거죠. 아, 말바꾸기 프레임. 그래서 참 저는 왜 저렇게까지 본인이 왜 저 프레임을 스스로 끌고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 뭐 말바꾸기 얘기가 지금 사실은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본인이 연설하는 거를 다음날 그 의미가 아니다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국토보유세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본인의 정책 자체를 쉽게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다고 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가 그래서 한다는 건지 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말의 신뢰라는 게 지도자의 신뢰고 지도자의 신뢰가 결국 그 정부의 신뢰인 건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프레임을 왜 만들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의견, 김영주 의원님 아무리 들어도 감옥 갈까 두렵다라는 건 자기 얘기인데 왜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 의견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다수가 검찰, 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진다라고 하는 건 정권이 넘어가는 경우고, 그랬을 때 이제 국민의힘이 득세를 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 현재 어떤 그 검찰 개혁이 진행 과정에 있는데 예. 그것이 자초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검찰 공화국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나처럼 힘없고 말하자면 백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죄 없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즉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민주화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막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에는 내가 기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소위 어떤 기득권자가 아닌 자들은 상당히 검찰이나 권력 앞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그런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포함한 사실은 나를 포함한 얘기죠. 거기서 어떤 내가 간다 안 간다, 내가 제가 있어 간다 안 간다가 예. 아니라 우리처럼 힘 없는 사람들은 뭐 검찰이 하기에 따라서는 죄 없이도 감옥 가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 얘기를 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누구 얘기인지.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얘기, 자기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이재명 후보는 자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먼저 박정아 실장님.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당신께서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를 일단 믿고, 첫째 하나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건, 뭐 대장동 사건이나 아니면 뭐 지역 화폐 논란이나 뭐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뭐 두산건설과 관련한 뭐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에 대해서 나 감옥 갈 수 있다, 지면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확정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까 봐, 너무 확정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까 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저는 뭐 최근에 민주당이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개혁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발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민주당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인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뭐 청와대에 사인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나 지금 지지율 좀 답보 상태인데 다 모아서 나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신세 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만은 아니고 당신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야. 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굳이 저거를 애써 이렇게 아니라고, 내 얘기만 아니라고 번복할 이유가 있나? 저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거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 박정아 실장님의 개인적 해석 들어봤어요. 앞서선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해석 들어봤고, 전용기 의원님, 후보의 복심이잖아요. 정말 후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감옥 갈 거다, 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후보 얘기한 것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장동 논란도 우리 그 박정아 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장동 논란만 봐도 사실 돈의 흐름만 봐도, 누가 돈 받았는지만 봐도 수사의 그 물꼬가 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출신들은 왜 수사를 안 하는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검찰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를 이루고 있는 분들의 다수가 검찰이라고 하니, 혹시나 검찰에서 그 사법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혹시 남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선거 지면, 제가 지면
감옥 간다의 대상은 그러면 누구예요? 모두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사실상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당장에 나는 아니라고 우리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나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검찰 공화국에 갈 수가 있다. 이런 네. 걱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야 간의 의견까지 한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바꾸기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가장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지침이 쫙 나죠.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이때 어떻게 정리됐죠? 그러니까 존경은 안 하는 걸로 정리됐죠? 박근혜 대통령은 존경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눈물로써 본인의 과거사, 특히 이제 형수 욕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요 포스터 사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울지 마라 이재명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감성 전략 이런 포스터로 만든 겁니까, 전은기 의원님? 감성 전략이기보다는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저 당시에 왜 울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장에 가가지고 울었던 것인데요. 사실 원래 그 이재명 후보가 처음 정치,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그 성남에 있는 성남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을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원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를 시키거든요. 성남의료원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그때 처음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정을 수행하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다시 성남에 가서 그때 자신이 원했던 우리 국민들을 향한 염원들이 울분이 투척이 된 거죠. 사실상. 투척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울분이 분출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장소에서 울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울고 싶지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울면 안 되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울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포스터를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이재명 후보의 눈물 포스터를 공유하는 릴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시울 뜨거워진다. 송영길 대표 토닥토닥. 한준호 의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희에게 돌을 던져라. 성경 구절 인용했고요. 우원식 의원, 역사적으로 기억될 명연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드렸는데 일단 본인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종로를 포함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했죠.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3곳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새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쇄신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이제 와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한다라는 것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들었으니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마음껏 소위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액면대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향 의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명하겠다라는 송영길 대표의 긴급 선언. 야당의 반응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임박하자 이재화 제명, 윤미향 의원 등이죠. 철저히 사과하고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 나서주길. 김기현 원내대표, 생뚱맞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대선 앞두고 국면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과연 윤미향 의원 제명,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뒤늦은 조치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과거 윤미향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대목 때문에 야당은 이렇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A가 있어야 된다. 윤미향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이러한 일을 나 대신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던. 이 발언이 2020년 5월 발언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송 대표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겁니까? 가장 큰 상황 변화는 아무래도 저 발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였던 거고 지금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의 가장 큰 변화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과연 진정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미향 의원을 두고 두둔했던 당시에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평생 본인이 헌신하고 도왔다. 이것이 비례대표 어떻게 보면 의원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물론 현재 1심 재판 중이지만 수사 결과는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그건 정말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죠.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죄할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오히려 옹호한 정도가 아니라 윤미향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이나 언론 상대로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윤미향을 두둔하다가 갑자기 지금 윤미향 의원을 제명할 테니 빨리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변화는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겠죠. 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같은 패턴의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극단의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옹호를 했습니다. 박원순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피해 호소인이라고 폄하 격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7 재보선을 앞두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저희가 너무 여러 차례 패턴처럼 봐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어제 송영길 대표의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 1심에서 실형을 받았죠, 이미요. 근데 또 한편에 거기에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을 끼워 넣습니다. 근데 박덕흠 의원은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죠. 사실 3명의 의원은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윤미향 의원은 기소돼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상직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지금 박덕흠 의원은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다 묶어서 제명하자라는 게 그거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게 마치 정치 개혁이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기자의 지적은 지금까지 실컷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고 윤미향 의원과 시민단체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과 야당을 향해서 친일파냐라는 얘기까지 가동됐는데 왜 하루아침에 제명하겠다는 거냐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지적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초반에는 아직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또 586 용태론까지 사실 윤미향 의원도 586 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있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반성과 성찰이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관점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더 아주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 즉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는지 또 윤미향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586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말하자면 송영길 대표가 직시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정말 정당 개혁과 또 정치 혁신에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비판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 힘으로 전체 한국의 정치판을 바꾼 마중물로 삼아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건 왜냐하면 종전까지의 평가는 윤미향 의원을 격하지 말라. 예의를 갖추라라는 송영길 대표 입장이었잖아요.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우려스럽게 본다라고 평가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드러나 있는 그 결과들 가지고 그것을 뭐 우선 우리 사람이니까 감사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감의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정신은 정신대로 또 그동안에 법을 어기는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윤미향 의원 제명시켜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왜 느닷없이 갑자기. 저는 그 송영길 대표의 저 쇄신 호소인 같은 얘기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지금 그 송영길 대표의 얘기의 반향이 그리고 결과적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진정으로 뭔가 정치 개혁을 하고자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눈앞에 있는 대선 때문에 또다시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모션을 취하는 건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 저는 586 기득권 세력들이 결코 저 기득권을 안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영길 대표 인천에서 광역시장 다 했고요. 지역구에서 엄청 오랫동안 해서 사실은 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권 출마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차라리 지금 나는 다음에 대선 출마 안 하고 정치 이제 그만둘 테니까 이재명 후보 찍어주고 더불어민주당 찍어달라고 호소했다면 뭐 나는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당내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서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면 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왔을까? 그냥 혼자 메아리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그 속에서는 또 부글부글거리고 글쎄요. 저는 그 귀결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민주당 내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저도 국민의힘도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과 박정아 실장님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선언을 했군요. 뉴스 속보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에 대한 어떤 화합 같은데요. 대응 같은데요. 조금 전이죠. 정치혁신구상 기자회견을 열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버리고 정책대에 전환을 하겠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내가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앞으로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전은교 의원님 조금 전에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네거티브 안에는 무속, 듀리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뭐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국민들이 사실 듣고 싶어하는 정책 대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선언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근데 무속 점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후보도. 근데 검증은 해야죠. 검증은 해야 된다. 검증은 해야 되는데 이게 네거티브로 비춰질 수 있는 혹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의 검증은 진행하되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윤미향 의원과 그다음에 이상직 그다음에 우리 누구였죠? 그 박덕흠 의원까지 제명하는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 봤던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가 안 변한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변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정치가 변하려면 결국은 인적 쇄신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송영길 대표께서 가장 먼저 하겠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분을 제명 의결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것이 갑자기 뭐 기소도 안 돼 박덕흠 의원을 왜 껴넣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 국회 윤리특위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변호사들라든지 대학 교수들이 그 지금 국회 윤리와 관련된 그 자문을 하는 기구고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그 국회 윤리특위에다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 분을 제명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명을 윤리특위에서 하십시오라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 자문기구의 의견이 결국 국민의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분을 빠르게 제명하고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누구 나누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는 혹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의원님들은 우리 제명 그 윤리 그 특위 자문위원 의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친 어떤 검토된 의견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은 진심이고 여론조사의 향방을 파악하고 있는 자가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이야기. 이 여자는 냉랭. 첫 양자 토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대형 미디어 월에 가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편하게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보고를 김진 앵커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자, 최신 여론조사 결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YTN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35.6%, 윤석열 후보 44.7%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전의 동일조사에서 36.9에서 35.6으로 하락, 윤석열 후보는 39.2에서 44.7%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 후보가 40%대 중반을 기록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상정 후보는 3.0에서 3.9,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2.2에서 9.8, 두 자릿대에서 한 자릿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1.1에서 0.3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해야 되죠?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40%대에 안착하느냐 이 싸움을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벌일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것이 뭐 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40%대를 기록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AR 조사를 통해서 다소 좀 잘 나왔던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좀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왔던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40% 중반대까지를 지금 찍었다는 것,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설 전에 여론조사가, 설 때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선거 기간 동안 상당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대선 중반 판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차범위 맞습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설 전에 어쨌든 간에 40%대를 만들어냈다는 것, 거기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인 7인회가 임명직을 맞지 않게 선언을 하고, 어제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 세 군데 공천을 내지 않겠다, 재보선 공천 내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정치개혁 구상을 발표한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대선 전에 좀 판을 흔들어야 된다, 이런 이재명 후보 쪽에 좀 절박함이 있었다게 보이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수치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오르면서 또 한 번 안철수 후보는 다소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또 같이 보이고 있죠. 예. 두 자릿대에서 한 자릿대로. 그렇지. 안철수 후보의 사실 숙제는 10% 후반대를 치고 20%까지 가줘야만 어떤 단일화의 탄력 내지는 야권 후보로서 탄력이 붙는데, 이제 그렇게 못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리얼미터 조사가 이런 구도로 만약에 설을 지나서 간다 그러면 양자 구도가 더 명확해지고, 또 이제 양자 구도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제 안정적인 40% 중반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리얼미터가 주는 그런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7.1에서 38.3%로, 윤석열 후보는 42.5%에서 41.0%입니다. 지지율 변화가 있었고요. 윤 후보는 40%대지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수치는 오차범위 내에서 들어오고 있는, 접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심상정 후보는 2.3에서 1.9, 안철수 후보는 10.2에서 10.8로 오히려 이 조사에서는 소폭 0.6%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들이 전체 여론조사의 판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단일화라는 네. 아젠다가 여론조사를 리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그 흐름은 앞에 여론조사나 뒤에 여론조사나 그와 같은 어떤 35에서 40 사이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특이한 것은 이번 여론조사가 안철수 후보가 조금 옳았다고 하지만 올랐다 내렸다 하기 어렵고요. 10% 선에 있고, 그렇죠. 나머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두 가지 어제 안보 프레임과 후보 단일화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야권의 지지가 일단은 윤석열로 몰려가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더 치고 올라오는 데 대한 위기감을 윤석열 후보가 반대급부로 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안철수 후보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다시 또 평정심을 갖게 될 수 있고요. 지금 앞뒤 여론조사 똑같이 무응답층이 한 10%가 되는데 아마 2월 달에 넘어가면 그것이 더 줄어들면서 이재명 후보도 40%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층, 네. 부동층. 부동층은 앞뒤 여론조사 똑같이 10% 정도가 10%. 남아있는 거고. 내 마음 아직 나도 몰라.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내심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 정하지 못한, 그게 한 10%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있다. 지금 현재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CI 진보층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CI 진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오늘 여론조사의 뭐랄까 컨셉? 오늘 여론조사의 주제는 20대 여성의 마음을 훔쳐라 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남녀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게 상이합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20대 남성들의 마음부터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추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그 돌직구 쇼의 대형 미디어월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추이 분석을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20대 남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그래프는 역시나 윤석열 후보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세 번째에서 시작을 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지지율. 요게 여기군요. 안철수 후보군요. 39.0에서 25.0으로 지지율이 빠졌다가 24.8로 더 빠졌다가 갑자기 58.1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55.6으로 굉장히 높은 지지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지지는 29.0, 38.0, 17.5, 21.3. 윤석열 후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양상. 안철수 후보 14.0, 심상정 0.9.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의 55.6%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남자들은 알겠어요. 자, 그럼 20대 여성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공개합니다. 이야, 이거 모르겠어요. 위에 두 그래프를 보실까요? 빨간 게 20대 여성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 파란 게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 그런데 이제는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대 여성들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그리고 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28.6과 28.2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더 진보적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20대 여성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이재명 기자. 20대 여성들의 마음은 1. 왜 20대 남성들의 마음과 다른 겁니까? 2. 20대 여성들이 더 진보적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왜 20대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상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겁니까? 덜 지지하는 겁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를 빚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이유가 여러 차례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20, 30, 40 여성의 표심을 잡지 못한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 20, 30, 40 여성입니다. 여성표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반이면 그 표를 그대로 흡수해야만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 점핑이 가능한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 이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가장 핵심 원인이 결국은 젊은 여성 표심을 잡지 못한다.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렇다면 누가 잡고 있느냐? 잡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누구도.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표심이 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2030 40 여성 표심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내 후보가 경합을 한다면 단일화의 상수는 심상정 후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 단일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수다라고 봤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의외의 결과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12월 넷째 주에서는 15.1%의 지지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못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잠깐 올랐다 다시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결국은 20대 남성의 표심은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가장 변동성이 큰 게 결국은 2030 여성들의 표심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가장 변동성이 크다. 근데 물론 이재명 후보에게 그럼 왜 못 가고 있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뭐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도 분석 보고서 나와 있지만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여성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최근에 그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한 조카를 이재명 후보가 변론을 했죠. 심신미약이라고 변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알려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여성 표심이 가기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있다. 그런데 과연 그건 어떻게 깰 것인지 그건 숙제겠죠. 근데 자,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다른 표심을 보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세대입니다. 사실 모든 세대라는 게 결국 남녀를 따지지 않고 어떤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질화되죠. 그런데 20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저는 후보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재밌어요. 이재명 기자가 분석하는 20대 남녀의 마음이 다른 이유. 들어보죠.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모 세대가 못 사는 첫 세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기회폭이 넓다 그러면 남녀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느낄 때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본인의 제약 조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는 글쎄요, 뭐 남성들이 볼 땐 여성을 우대하는 듯한 제도나 규칙이나 이런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남성들이 그런 인식이 강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반페미니즘 정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은 또 반대로 그럼 여성들의 기회가 넓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익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남성과 여성이 20대에서 이 사회에 좁은 기회문을 두고 거의 오징어 게임 같은 생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표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별, 지역별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쳐봤었던 경험이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이 큰 선거에서 홍보를 총괄했었잖아요. 20대 여성은 자, yes or no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강한 지지를 보냈던 세대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 20대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28.2%밖에 지지하지 않느냐와 관련해서 이재명 기자는 조금 전에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조카의 여친 살해, 이재명 후보 변호 이 세 가지를 꼽았어요. 김용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를에게 대거 유입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꼭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많이 비어요. 많이 빈다, 20대 여성에서. 그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2030 세대를 타겟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보 프레임 따라서 장병들, 군인들 월급 올려주는데 그 대상자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20대 여성을 타겟팅한 완전 차별에 대한 공약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 아, 상대적으로? 네. 실제적으로 그럼 그 속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공약들은. 뭐 안보 공약하다 보니까 군인 월급을 많이 주는데 당장 지금 그 혜택은 20대 남성이 많이 가져가는 걸로 보고 윤석열 후보는 어차피 여가부 폐지 같은 것들을 던져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실제로 거기에 대한 20대 여성만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공약들이 바로 이렇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런 어떤 상태에서 개인적인 어떤 부정적 아까 이재명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아들 가족의 문제, 가정사, 형수 문제, 개인적인 어떤 옛날의 재판의 과정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비호감들을 여성들에게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배경들이 이제 그런 측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대를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20대 여성들이 정치적 구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주 의원님, 이 20대 여성들의 데이터 다시 한번 바꿔줘 보실 수 있어요? 저게 차이죠. 20대 남성은 구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자, 20대 여성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요 결과 28.6, 28.2, 16.5, 22.3을 보았을 때
이 4명 중에 어느 후보 누구 하나도 20대 여성에게 매력적인 후보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20대 그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 여성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점수가 상대로 낮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인 경우는 50대 28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열을 조금 포기하면서 남성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마땅히 그게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을 타겟팅한 공약들을 정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흥미로운 분석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질문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화, 이재명 후보의 욕설, 과연 어떤 것이 더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일까요? 함께 보시죠. 욕설 대 통화, 어느 쪽이 더 부정적일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50.3%가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답했고요. 6.9%는 그 와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답도 했습니다. 영향이 없다가 36.6%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44.5%가 부정적이다라고 봤고 19.0%가 그 와중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31.3%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비교해봤을 때 부정적이다라는 것만 비교해봤을 때 형수 욕설 50.3, 7시간 통화 44.5. 비슷한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배경에는 어쨌든 지형 자체가 윤석열 후보 지형이, 즉 정권 교체 비중이 더 높고 혹은 오히려 이렇게 방송이 하고 난 다음에 의외로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게 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적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형수 욕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방송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어떤 이미지 자체가 훨씬 더 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저와 같은 조사가 나온 거고 저 조사의 배경은 여전히 두 후보의 기본적인 지지율의 구성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요.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중에 결론 낸다. 무엇에 대한? 양자TV 토론을 방송할지 말지에 대한 그 결론 오늘 중에 법원이 내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이 반발을 했죠. 왜 우리 빼고 둘이서만 토론하느냐. 급기야 지상파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심상정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방송사 주최 토론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양당이 담합해서 주문 생산한 토론이지 방송사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토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전히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박정 시장님,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한번 유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양자 토론을 얘기하면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양당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지지율 봤습니다만은 설 전 민심이 가장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뭐 앞서 우리가 쭉 여러 주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뭐 정치 쇄신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또 오락가락하는 말 바꾸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에 대한 특검 입장도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저는 양자 토론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그동안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실제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토론이 이루어지고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결론이 혹여 잘못되면 이런 기회가 없어질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노심초사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토론 기왕에 성사까지 가게 된 건데 합의까지 가게 된 건데 저는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정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얘기를 제가 조금 들려드리면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측은 합의를 했어요. 1안이 31일, 2안이 30일에 TV 토론을 하기로 설 전이죠. 1안이 31일, 2안이 30일로 일단 양당은 합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비하인드 얘기 좀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 중진 중에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은 이 양자 토론은 매우 불공정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원하는 후보 2명을 빼놓고 양자 토론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불공정한 거지요. 가뜩이나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한국 정치에 끼치는 폐해가 큰데 선거의 토론까지 그 제한적으로 양자 토론을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유사한 판결이 있었고요. 공정성이 핵심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 전현기 의원님, 이상민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십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그 양당 합의 같은 경우에는 방송 3사와 협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 3사의 이제 편집권을 조금 좀 우대해주는, 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방송 3사의 협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 방송 금지 처분은 안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다자 토론이 사실 더 좋습니다. 다자 토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고 또 장단점이 있죠. 양자 토론으로서 많은 정책들을 그 윤석열 후보와 겨뤄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다자 토론을 하는 것도 저희는 좋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토론은 일단 다 좋다.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0%다. 네, 없습니다. 혹시나 단일화 된다면 안일화가 맞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저는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하여 내각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이야기인데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세 번째 주제, 처가 리스크 정리, 김건희 등판 저울질. 일단 윤석열 후보가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임기 중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최근 이 한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프로필을 개설을 했습니다. 공개 행보가 임박했다라는 관측들이 당 안팎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내의 이 프로필 신규 생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전시기획자라고 오셨는데 대선 과정에서 봉사활동 외에 이 전문가로서의 행보도 조금 계획에 있으신지. 글쎄 저도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 정치권의 소식이 밝잖아요. 천 변호사가 좀 취재를 해보셨다고. 김건희 씨 공개 임박.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많은 분들 생각은 굳이 숨을 필요는 없다인 거는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그겁니까? 7시간 녹취까지 다 된 마당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히려 뭐 호감도 조사나 이런 거에서도 그렇게 이제 뭐 김혜경 여사와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2월 중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여느 뭐 일반적인 대선 후보의 배우자처럼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사과 말씀도 드리고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송구스럽다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좀 과도하게 어떤 기획을 해서 김건희 씨만을 위한 기획을 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좀 자연스럽게 등장하시는 것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당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공개 활동이 좀 임박했다라는 관측 천 변호사가 또 캐치해 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일부 중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비판을 한 대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일까요? 자, 이재명 기자, 이거 뭐 어떤 대목입니까? 많이 보도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녹취가 새로 공개됐는데 저 녹취는 지금 서울의 소리 이모 씨와 통화한 녹취가 아닙니다. 이모 씨를 지난해 8월 달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불러서 무슨 선거 관련해서 강의를 부탁했죠. 그 강의할 때에 녹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김건희 씨가 또 저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나는 그러니까 조민 씨죠.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다.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근데 잘못 만난 거다. 애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버티지 않았으면 조민 씨한테까지 피해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부모와 딸을 이간질하는 거다. 영악하다. 가족 인직을 수사했다는 자백 아니냐라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기자, 이 통화록을 이제 몰랐는데 통화가 아니라 이제 대화 녹음본을 몰랐는데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입장을 낸 거군요. 그럼 지금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씨 녹취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된 대목도 김건희 씨가 굉장히 좀 가볍게 뭐 사담이었다, 사적 대화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굉장히 너무 가볍게 처신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할 때 어쨌든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친여 인사들이 그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으면 수사를 저렇게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뭐 구속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 결국은 이제 저쪽이 반발이 세게 들어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들어오니까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발언들. 거기다 지금 이제 조민 씨 얘기까지 갔을 때 글쎄요, 뭐 이게 아무리 개인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공인의 어떤 사적 대화는 공개되는 순간에 문제가 되면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김건희 씨 녹취도 분명히 뭐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이 있다 없다 별개로 그 녹취 자체, 그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냐고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을 얘기할 때 뭐 결혼 전에 했었던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중앙지검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자신이 마치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던져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적 의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김건희 씨에게 어떤 검찰총장 최고위직의 그런 간부 부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공인의식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칫하면 저건 윤석열 후보의 대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얘기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상대 공격,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면 그건 윤석열 대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건 제가 볼 때도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물론 본인이 반발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의 강을 건너고 싶은데 자꾸 조국 전 장관이 뉴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냥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등장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직접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논쟁적인데 일단 이재명 기자 견해와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그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다. 앞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못했다.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다. 딸이 고생하는 거 보면 속상하다라며. 딸이 뭔 잘못이냐. 부모 잘 만난 게 잘못이다. 애들한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내려왔으면 딸은 안 다쳤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 전 장관 이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조국이 장관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면 가족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수사를 했다라는 자백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천하람 변호사님, 네. 조 전 장관의 해석은 김건희 씨의 저 발언은 저 봐라, 저건 정치적 수사다. 조국 죽이려고 딸까지 죽인 거다. 라는 해석. 네. 아니면 또 그런 국민의힘 측에서 반박도 나와요. 아니 누구나 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을 고소하지 않았으면은 딸이나 가족의 어떤 이런 비위까지 드러났을까? 라는 의문의 발언이다. 뭐 이런 두 가지 뭐 갑론을박 아닌 갑론을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근데 그렇게까지 배치되는 주장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에서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또 직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정에 배치되는 사건들이 드러났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언론에서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하는 걸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수사기관의 정치적인 의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도 그만큼 더 넓고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국 전 장관께서 조금 일찍 물러나셨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런 법무부 장관 자리를 수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언론의 문제 제기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수사도 아무래도 더 적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도 많이 공감하는 그런 좀 일반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의 저 주장은 그냥 일반적인 차원이다. 천하람 변호사의 의견.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봐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 수사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이게 정치 검찰과도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기는 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씨는 뭐 배우자긴 하지만 그 이재명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공직자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배우자였고 충분히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표창장과 관련된 수사가 20명 이상이 되는 검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수사라고, 그게 대표격으로 포함되는 그런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그 김건희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국이 빨리 내려왔었으면은 딸한테까지 저런 수모를 안 겪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2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극과 극으로 뒤집혔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장모 2심에서 무죄.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 요양병원 불법 개설에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혐의, 1심에서는 징역 3년. 그런데 2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1, 2심이 완전히 다르게 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심은 이게 저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요.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범죄가 되는 것인데, 1심에서는 이제 그 장모인 최 씨가 함께 운영을 하는 동업자였다라고 본 거고, 2심에서는 동업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왜 판단이 많이 달라졌을까를 보면, 제일 2심에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동업자들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양병원에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다 범죄가 아니고 여기서 수익을 분배받는 동업자가 되어야지만 범죄가 되는 건데 그 주범들끼리 이런 어떤 수익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하고 하는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이걸 최 씨는 몰랐다는 겁니다. 장모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모가 뭔가 이런저런 개입도 하고 돈도 빌려준 건 맞지만 함께 이걸 경영했던 동업자라고까지 보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2심은 이렇게 판단을 변경한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그럼 3심 대법원 남았는데 3심은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건드는 것보다는 이제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좀 많이 이제 사실관계도 좀 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진 법사, 이 논란의 인물이죠. 법사, 건진 법사가 김건희 씨 회사에 고문 명함이 있다. 뭐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진 법사 김건희 회사 고문 활동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건진 법사가 코바나 콘텐츠 고문 직함에 명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씨와 전 씨가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증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즉각 반박합니다. 전 씨가 전시 홍보해주겠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고문 직함 쓰라고 했으나 출근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박정아 실장님, 아니 건진 법사가 고문이었던 건 맞아요? 고문으로 찍힌 명함을 갖고 다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2013년도에 이제 뭐 전시회에 참석도 하고 이후에 이 전시 기획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해서 아마 혹시 조금이라도 사업에 도움이 될까봐 그런 기대를 갖고 아마 고문 직함을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 됐건 뭐 고문 명함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인연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친밀한 관계냐. 저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친밀한 사적 관계가 혹시 지금의 선대위의 네트워크 본부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 고문 명함은 확인이 됐어요.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는 아니고 그다음에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무슨 무속적인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당이 계속 그 무속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결국에는 판단해 주시지 않으리라 생각 들고요.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녹취록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좀 있습니다만은 부적절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런 분이 선대위에 이제 참여해서 뭐 무속적인 일을 하진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를 도우려고 잠깐 개입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선대위의 일정, 메시지, 뭐 기획 이런 데 많이 관여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무리한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무속 프레임을 좀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냥 검진 법사를 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선대위에서 저렇게 중책을 맡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문직 명함을 쓰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홍보해주겠다고 하는데 고문직 명함을 막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 무속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무속 프레임은 누가 얘기했냐면 결국 김건희 씨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도 영적인 끼가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검진법사가 나오고 옛날에 천공스승이 나왔고 손바닥에 왕자를 뭐 수차례 쓰고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무속 그 프레임이 사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엔 뜨거운 소식 3가지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3 순서입니다. 첫 번째 실루엣의 정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3,000명, 역대 최다치예요. 어제 8,000명대 하루 만에 13,000으로 뛴 겁니다.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했어요. 설 이후에 3만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무용론 얘기도 지금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백신 맞고 있어요. 부스터샷 하고 있는데 13,000이 나온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할지 고민되고요. 오미크론 방역 수칙이 또 하루 만에 조금 뒤바뀐 내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시범 적용되는데 설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PCR 검사 대상 제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조치, 격리 기간도 변화가 됩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이고요. 격리 기간 7일, 미접종 확진자는 10일로 격리 기간이 좀 줄어든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13,000명이 같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재명 기자, 우리가 백신 맞고 있고 우리 국민들, 착한 국민들, 성실한 국민들 부스샷까지 맞고 있고 백신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빨리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국민들 성실히 다 따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길거리 마스크 안 쓴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와중에 13,000명 어떻게 된 겁니까?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코로나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3배인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2배 이상 빠른 게 오미크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 코로나보다는 6배 이상, 그 이상으로 빠른 거죠.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엄청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000명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다들 그렇게 전망하는 거죠. 설 때 3만 명 얘기하지만 일각에서는 10만 명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은 공공인력이 없는 거죠. 소방, 학교, 경찰 워낙 자가격리가 많다 보니까 공공인력 자체가 없어서 지금 사회가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우리도 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정부가 하루 만에 대응책을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오미크론이 결국 우세종이 됐고 결국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90%까지 갈 거다.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확산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도 대응책을 바꾼 거고 그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격리 기간도 좀 줄이고 그리고 실제 증상이 없으면 그리고 나이가 고령이지 않으면 이제 PCR 검사도 안 하고 왜냐면 그걸 의료 체계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갈 텐데 결국은 이제 의료 체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확진자는 이제 앞으로 폭증하기 때문에 과연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더 이상의 방역 체계 K 방역을 이제 존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전용기 의원께 묻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개인의 자유도 일정 정도 제약을 둔 거예요. 마스크도 다 쓰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백신 맞추면서 13,000명이 넘었고 3만 명이 나올 거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에? 그러니까 모두가 안 걸리게 바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조금 힘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해도 확실히 차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이를 하는데 이번 오미크론 변이는 그 치명률을 낮추고 감염력을 굉장히 높인 그런 그 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하루에 7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고 그 미국에는 7,700만 명이 나왔고 영국은 아예 방역을 포기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80% 이상 백신을 맞았고 부스터샷까지 맞은 이유가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그 오늘자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이제 치명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리더라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중증으로 가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삼 뉴스 실루엣 공개합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앞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봉합하면서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는 양치기 소년이다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는 당대표의 대응에서 김영진 성대위 총무본부장이 지난 18일에 나도 숙박하겠다라고 밝힌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저부터 캠프에서 숙박하며 더 빠르고 더 치열하고 더 절박하게 뛰겠습니다. 제대로 캠프에서 숙박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박을 하겠다는 김영진 의원이 왜 이준석 대표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자,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시 당사에 침대 놔달라 숙식하겠다 얘기를 했고 김영진 의원도 숙식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런데 김영진 의원의 이야기, 주장은 이 대표가 숙식하겠다라는 약속해놓고 14일이 지났다. 왜 당사에서 숙식을 안 하냐? 나는 하고 있는데 왜 넌 안 하냐? 양치기 소년이다. 나만 숙식하고 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대표는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억울하실 것 같다. 아직 준비 중이다. 라는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예. 일단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불만은 너 때문에 나 지금 당사에서 숙식하는데 넌 왜 숙식 안 해? 이겁니까? 네, 그렇게 읽힙니다. 근데 이 대표 해야 약속시켜야죠, 그러면. 네, 저는 좀 이게 웃겼던 게 예. 우선은 이게 무슨 대결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김영진 의원께 하시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슬펐던 게 김영진 의원님이 숙식하고 계신지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저 간이 침대가 이제 김영진 의원이 먹고 자는 침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예. 대표가 당사에서 꼭 숙식을 하지 않더라도 저 얘기를 한 것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준석 대표는 뭐 어제나 그런 경우도 보면 호남 지역을 돌면서 하루에 방송을 막 대여섯 개씩 하면서 정말 강행군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당사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자냐 안 자냐의 문제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저거 해명도 굳이 꼭 했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좀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도 김영진 의원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자, 세 번째 실루엣 공개합니다. 자,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는데 말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성남 FC 의혹, 이재명 후보 성남 FC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차장 검사, 성남지청 차장 검사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6개 기업으로부터 FC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데, 자, 오늘 조선일보는 이 사표와 관련해서 혹시 수사 외압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도하고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